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이 지난 70년간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6.25 전쟁의 책임을 회피하도록 중국 사람들을 호도해왔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장진호 전투 70주년을 하루 앞두고 나온 미국의 반박은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에 적극 반격하면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1%, 내년 성장률은 3%로 각각 전망했습니다. 또한 11월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0.50%로 동결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우수한 해외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300억 달러를 넘기면서 지난해 대비 68%의 실적 증가를 이룬 것입니다. 정부가 뿌리는 외식 쿠폰을 배달 애플리케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커지며 소비 쿠폰의 오프라인 사용이 어려워진 데 따른 정부의 보완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진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백신 그리고 치료제 소식이 연이어 들리면서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됐었는데 오늘 국내 확진자가 거의 600명 가까이 육박을 하게 되면서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진단키트 그리고 재택근무 종목들 오늘 주목받고 있고요. 어제 우리장 하루 갔었고 또 미국장도 어제 혼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시장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됐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 시각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이유들로 시장이 지지를 받고 있는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시각 객장 상황을 어떤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좀 매도세를 보이다가 좀 오후 들어 좀 소폭 매수세로 좀 전환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매수세 가담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네이버, LG화학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하프론테크, 엔지캠 생명과학, 랩지노믹스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어 오늘 역시도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등으로의 좀 오전장 특징적인 매수세가 잡혔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크윙, SCM 생명과학, 올릭스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외국인들이 오후장 들어서 매수세로 전환을 했군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벤트에 관심을 갖는 시장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내에서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더불어서 이러한 수혜 기대감의 관련주들의 상승 그리고 또 그 외에는 이 전일이었죠. 거래소의 12월 이 지수 정기 변경 결과에 관심 갖는 그 시장의 흐름도 좀 장중 눈에 띄는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은 여전히 이슈 그리고 모멘텀별 차별화 장세 속에서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일 거래소에서 발표한 이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편출 종목 발표를 했습니다. 이 코스피 200에서는 빅히트, 신풍제약, 두산 퓨얼셀, CS 윈드, 지누스 등 이 신규 편입된 점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코스닥 150 지수에는 카카오 게임즈, 매드팩토, 솔브레인 등의 17종목의 편입이 발표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일부 종목 강세가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상당 부분이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자금의 유입 기대감이다 보시면 좋겠지만 일단 여기서 우려할 점은 이 이벤트 드리블
이런 이벤트 관련 이슈가 발표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좀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 등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이번에 특례 편입하는 카카오 게임즈와 솔브레인 같은 대형주군에 속하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6개월여 만에 하락 전환을 했던 우리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장은 혹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역시나 우려와 기대감이 좀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매물 소화 과정 그리고 장중 변동성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모멘텀 개별 종목 장세 계속적으로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멘텀, 시황이 워낙 좋은 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은 최근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부담을 갖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는 계속 바라볼 만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석유 화학 업종 아무래도 주요 제품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초강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제품 가격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는 곧 타이트한 이 화학 수급 상황, 그러니까 곧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화학 업종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시그널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백신 개발 기대감 등과 더불어서 최근 이 유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화학 업종 유가가 상승하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비 증가 부담보다는 이 원재료비 증가분 이상의 제품 가격 상승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공급 부족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품 가격 상승을 원활하게 전이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비 부담은 상쇄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최근에 유가 상승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꼽아볼 수 있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국내 대표 화학업종 내 기업군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대한유화 등 지속적으로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 좀 달라지는 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에는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페이퍼코리아, 우정바이오, 알서포트입니다. 먼저 페이퍼코리아입니다. 네, 페이퍼코리아 29.95% 상승해 2,755원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1차 대유행인 3월 초 이후에 8개월 만에 500명대를 넘어선 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긴 했지만 이 확산세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확산세에 배달 음식과 택배 물량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포장지와 택배용 골판지 관련주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퍼코리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오늘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이 페이퍼코리아는 제지 생산 업체로서 박스 원지와 신문 용지, 쇼핑백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우정바이오입니다. 네, 우정바이오 14.35% 상승한 13,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음압병실 관련주도 상승세입니다. 우정바이오의 상승세 특히나 눈에 띄는데요. 우정바이오는 감염관리 전문 기업으로서 병원과 연구시설에 감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음압형 선별진료실을 설치한 것도 이 우정바이오입니다. 특히 우정바이오는 최근 코로나19 모듈형 선별진료소인 이동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조립식 격리병실 개발과 신제품 런칭에 성공하는 등 국내 음압안전 격리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정바이오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알서포트입니다. 네, 알서포트 9.46% 상승한 1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만연해도 일은 또 해야 하죠. 코로나 확산세에 수혜받는 업종, 이번에는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관련주입니다. 알서포트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관이 또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알서포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제품에는 원격 지원, 원격 제어, 화상회의 솔루션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비대면 회의나 비대면 교육 등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알서포트는 3분기 영업이익이 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40% 성장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종목 핫3 알아봤고요. 이어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7조 원 이상 강한 러브콜 이렇게 들어와 줬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업종이 바로 바이오주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3분기 견조한 실적 보여줬거나 진행 중인 임상시험 이제 나타나는 종목들이라고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담은 바이오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바이오, 또 바이오에서 대장주들에 대한 좀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잘 알고 계시는 BBIG, 그러니까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업종 중에서 이 K뉴드 지수를 봤을 때도 이 바이오 업종의 어떤 주가 상승력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지난주부터 크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 BBIG 중에서도 이 바이오 업종의 실적만 본다고 한다면 이 K뉴들의 K뉴들 바이오 지수에 10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죠. 이 10개 업종의 3분기 영업이익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은 합계로 본다고 하면 418억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약 4배인 5,711억으로 4배 가까이 좀 증가한 긍정적인 수치를 좀 달성했습니다. 뭐 그런 상태로 본다고 한다면 이 바이오 이 K뉴들에 포함된 10개 종목에 대한 시장에서의 이 펀더멘털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가 어떤 증시의 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이 항체 백신에 대한 그런 개발에 대한 부분을 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바이오 업체들의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 바이오 업체들의 이벤트성으로 봤을 때도 주가 상승 여력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선 전일이 이번 주에 가장 화두였던 세트리온의 이 임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세트리온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크게 눈에 띄었는데요. 이 세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임상 이상에 대한 환자 수나 여러 가지 면 봤을 때도 이 세트리온의 이 항체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세트리온 그룹주들을 필두로 한 이 바이오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안에서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CMO 그러니까 이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다른 여러 글로벌 제약 업체들이 이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그걸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CMO 업체들한테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CMO 기업 안에서도 글로벌 탑3에 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이 움직이는 가장 키포인트가 이 공장의 가동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제3 공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51% 이상의 그런 가동률에 대한 부분을 증권사도 조심히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사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 이 위탁 공장으로 봤을 때는 최대 규모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이 사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곧 3공장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공장에 대한 이 개발 사공장의 착공비와 어떤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은 이미 좀 그전 대무제표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20% 이상의 이 분기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년 같은 경우는 28%의 영업이익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대형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코로나 이슈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봤을 때는 이 펀더멘탈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종목 쪽으로 이 종목을 좀 추리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바이오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또 이제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이 카지노 관련 업종입니다. 근데 이게 카지노 관련 업종들이 종목들이 갑자기 이렇게 조용히 올라가줬어요. GK의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다 이렇게 좀 상승 추세를 조용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대로 회복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말씀하셨듯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던 게 이 카지노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카지노 업종에 대한 어떤 저평가 구간은 지금 조심스레 예측은 되고 있지만 지금 경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심화되는 예상이 좀 이벤트가 하나 발생했죠. 바로 이제 롯데 관광개발의 제주도 신규 복합 리조트죠. 이 제주 드림타워가 12월 18일 날 개장을 합니다. 올해 중순에 원래 예정이었으나 이 코로나의 이유로 계속 미뤄졌던 이 개장일이 이제 잡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제주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총 투자비가 1조 6천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이 국내 최대의 야외 수영장까지도 갖고 있었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제주 드림타워의 이 카지노 업종에 대한 진출 부분은 이 카지노 경쟁 업체들한테는 그래도 좀 신경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8월에 실시한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에서 카지노 사업에 대한 적법 판정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카지노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허가가 마무리될 시에는 이 카지노에 대한 기존 업체들과 그리고 이 제주 드림타워 같은 신규 업체들한테 경쟁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내 카지노 신규 공급은 2017년이죠. 인천의 파라다이스 시티 개장 이후에 처음으로 대폭 늘어난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테이블과 슬롯 머신의 캐파는 2019년 대비해서 올해 말에 27% 그리고 이 40% 증가한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제주도와 수도권은 이 VIP 고객층, 또 항공 환경, 또 카지노의 기타 시설 접근성이 상이하면서 실제 악영향,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부분은 각각 이제 나오는 이라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경쟁이 심하로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좀 재확산되고 있죠. 오늘 이제 어제로 봤을 때도 500명 이상의 1일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서울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일부 다시 휴업을 시작하기도 하는 만큼 이 제주 드림타워의 최초 이 모객력 같은 경우에도 용이하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 카지노 VIP를 모객해주는 이 정계 사업자를 모시기 위한 카지노 사업자 간의 수수료 경쟁도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업체, 최근에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이 종목들에 대한 그 선별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우선 12월 18일을 제주 드림타워의 개장 이후에 카지노 업체들의 어떤 동태 실적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변화 부분은 꼭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하는 두 업종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정권 이양,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개시에 협력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했는데 언행일치가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패배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패배 선언이라는 것은 명문화된 형식은 없습니다. 패배를 인정한다. 미국은 하나다. 축하한다. 이번 선거에서 싸움은 졌지만 정책 실현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는 네 가지 내용만 당기면 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막방 코너에 몰려서 그 메시지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전임 대통령처럼 패배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거 패배를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두리뭉실하게 당기고 자신의 정책 시적을
무지개처럼 장하게 좀 언급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자신에게 투표했던 7,300만 명 유권자에게 2024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 같은 비신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사면이 없는 한 패배 선언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사가 깔린 것은 아닌가 보입니다. 네, 이제 바이든 당선인은 새로운 인물들을 고위 관료로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을 내정을 했습니다. 이분이 근데 대북 강경파로 유명하다고 해요. 분명히 우리나라 그리고 한반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영향들을 미칠까요? 네, 또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김정은을 가리켜서 토니 블링컨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폭군이다. 또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수용소 국가라고 칭했고요. 또 블링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북한과 관련해서 군사적 해결책은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60발에 달하는 핵포기 압박만이 답이라고 늘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폐기 로드맵을 가져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도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도 이런 북핵 폐기와 관련된 로드맵을 북한이 내놓기 전까지는 미국과 같이 한 목소리를 내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종전선언, 대북 경제 협력, 그리고 남북 군축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 블링컨과 접촉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권 초반에는 아무래도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가장 안 좋은 상황까지 빠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또 동북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아 이슈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영향들을 미칠 것 같나요? 네, 블링컨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전략 같은 경우에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동맹국과 함께 강력한 포위망을 구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보다 중국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위험론을 아주 심각하게 신중하게 접근하겠지만 정책 강도는 절대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중국이 규제를 준수하도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후변화라든지 인권 문제, 강제노동,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동맹국과 함께 중국이 규제를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또 새로운 국제 질서를 써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구상에 참여를 하라고 지금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더 나아가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국과 함께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미국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가하지 않는다면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 상계 관세 부과, 농산물 수입 같은 쪽의 요구가 더 거세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전 연준 의장입니다. 제닛 옐런이 재무장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하는 등 뭔가 환호하는 분위기였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우 3만 선 돌파는 신성한 숫자다. 자신의 공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월가에서는 바이든이 앨런 재무장관을 기용한 것은 신의 한 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 세계 금융시장은 금융 여왕의 귀환을 지금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하마평에 그동안에 올랐던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지 라엘 브레이너드와 같은 급진 좌파가 입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또 자넷 앨런의 풍부한 경험을 금융시장이 높게 산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앨런을 낙점한 이유는 국제 공조 복원을 자신의 첫 정책 목표로 제시를 해왔던 만큼 국제금융체계를 재구축하는 데 가장 적임자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바이든오믹스를 이끌기 위해서는 FRB와 연계한 저금리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캠프 내에는 앨런밖에 없기 때문에 앨런의 정치력을 발휘시켜줄 기대감에 의해서 아마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인물이 옐런밖에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세계 경제 사령탑을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형 투자 계획, 재원 조달 이런 정치적인 파워를 좀 어필을 할 수 있을지,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월가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데요. 앨런은 4년간 바이든이 이야기했던 2조 달러의 거액의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10년간 10조 달러 규모의 재정 출동을 해야 되는 만큼 의회 승인이 가장 절실합니다. 문제는 연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27조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GDP 대비해서는 무려 130%가 넘습니다. 금리가 상승한다면은 재정 악화가 상당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는 조심하는데 이 때문에 앨런 같은 경우는 이런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FRB의 저금리 정책 유지를 계속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인 점은 그동안에 자넷 앨런을 따랐던 FRB 내 파월 의장이라든지 블레이너드 이사와 같은 비둘기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때문에 정부하고 FRB 간의 저금리 정책을 통한 연계 플레이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금 인상이라든지 은행권 규제 개혁, 또 예산을 둘러싼 상하 양원의 조종자 역할도 재무장관이 해야 되는데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는 아무래도 자넷 앨런만큼 딱인 인물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닛 앨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부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보수고 진보고 또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좀 쉽게 갈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아마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의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능력을 중시를 하는데, 클린턴 행정부 때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그리고 FRB의 부의장, 또한 4년간 또 의장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권 그리고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요. 또 트위스트 의회에서는 늘 정쟁 대상이 예산 문제라든지 세제 개혁, 은행 개혁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조종자 역할은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앨런에 대한 반대할 명분이 상당히 적고요. 더군다나 FRB 내 사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경제 시스템에 대한 풍부한 지식도 있고요. 또 금융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 탄생하는 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지금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당파적 이해만으로는 앨런을 반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적임자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도전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경기 부양책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이 부재하다 보니까 좀 증시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 가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쯤 그 합의를 이뤄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추가 경기 부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방 정부 기관의 폐쇄를 막기 위해서 1조 4천억 달러의 세출 법안을 먼저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심의하는 도중에 추가 경기 부양책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은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 공화당은 여전히 5천억 달러를 고수하고 있어서 워낙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공화당이 주장하는 항공사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수천억 달러 지원을 좀 정부가 해주는 대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실업급여 연장, 가계 현금 지급을 같이 껴서 합의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내년 2월 달 재무장관이 취입된 전후에서는 아마 1조 5천억 달러 전에 추가 경기와 관련된 부양책이 확정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제닛 앨런이 재무장관을 맡게 되면 정부 그리고 FRB에 같이 연동이 되어서 더 다양한 변화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정책 어떻게 변화할까요? 네, 세계 금융시장의 여황제인 자넷 앨런이 이제 FRB를 좀 이끌었기 때문에 또 월가 같은 경우에도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S&P 같은 경우에도 자넷 앨런 의장 시절에 무려 60%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뭐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월가조차도 앨런 콜 전략을 사용하지는 못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대규모 재정 출동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자산 버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거칠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 불균형을 경계하는 구두 메시지를 계속 던질 가능성이 크고요. 대신 환율에 대해서는 강한 달러는 주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뭐 G7이라든지 G20 같은 회의의 중앙은행장, 재무장관과도 깊은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국제 금융 체제 구축을 통해서 뭐 일방적인 달러 약세를 막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자넷 앨런 시대에는 미국의 대규모 재정 출동, 초금리 정책도 지속이 되겠지만 달러 기축 통화 체계에는 근본적으로 흔드는 이런 훼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이 미국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닛 옐런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 어쩌면 큰 기회가 한 번쯤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런 큰 그림 좀 그려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11월 7일 바이든이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현재까지도 계속 동반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권 이양에 따른 불확실성이 최근 해소가 되고 있고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장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백신 개발 소식이 주가를 좀 끌고 있고요. 또 IT주와 또 경기 민감주가 서로 바꿔가면서 주도주 역할을 해주면서 뭐 손바뀜 현상도 주식장에는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같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미국이 다시 리더십이 복구가 되고 또 제넛 앨런 의장의 예측 가능한 경제 정책, 금융 정책이 계속 지속이 되고 또 다자간 경제 협력이라는 정책 운영이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 환경도 좋아지고 그리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또 무역도 늘어나기 때문에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2조 달러에 달하는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AI 같은 핵심 부분의 경쟁력 강화 조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나 배터리 또 관련 소재뿐만 아니라 뭐 전기 자동차, 충전 스테이션과 관련된 친환경 인프라 쪽에서도 국내 기업에도 특수가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국내에는 뭐 전통적인 경기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친환경 관련주들한테도 앞으로도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바이든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 관한 내용들 기대감은 여기까지 좀 얘기해보고요. 이제 경제를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회사채 디폴트들이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지금 전 세계 부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77조 달러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전 세계 GDP 대비해서는 365%에 달합니다. 작년 말 대비해서는 40%포인트 정도 더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 활동 중단이 2, 3개월 정도만 더 진행이 된다면 뭐 전 세계적으로 자금 융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내몰릴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선진국이 위험한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GDP 대비해서 부채 잔액 같은 경우는 430%가 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무려 50%포인트가 더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선진국들 쪽에서는 증시가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다행인 것은 신흥국은 3% 정도밖에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그나마도 중국 기업들의 부채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한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의 부채는 29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당분간 한국이나 인도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계속적인 자금 유입, 안전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 증시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가 많이 나타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이제 신흥국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로 인한 반사 이익, 외국인들의 매수세 한국에 계속 들어올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BMW 중국 합작 그 파트너죠. 화청그룹, 또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칭환 유니그룹뿐만 아니라 석탄 전력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회사채 상환을 못해서 현재 디폴트에 빠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칭한 유닛 같은 경우에도 6월만 현재 27조 원의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50% 이상은 1년 이내 상환을 해야 되는 단기 악성 채무들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그 영업 적자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본다면 뭐 충칭의 디램 공장 건설도 무기 연기될 가능성이 크고요. 다른 반도체 공장들 같은 경우에도 시설에 투자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결국 한국 반도체 기업은 고스란히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이 얼마 전에 중국 최대 핀테크 그룹이죠. 알리바바 그룹 그 소속의 엔트 그룹이 상장이 무산이 되면서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 금융시장에 달러를 대출해주는 해외 은행들이 지금 속속 그 모습을 감추고 있고요. 또 금리도 상당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런 신용도 악화는 고스란히 한국 기업의 반사 이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적자 경영을 하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요. 더구나 철수 문화도 없는 상태고 정책 지원만 하나 가지고 이런 그 막대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체계적 문제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큰 악재를 우리가 좀 겪다 보니까요. 기대감 때문인지 오히려 더 유동성 자금들이 증시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들 계속 이어질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환경이 2023년까지 계속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유동성 자금이 속속 증시로밖에 유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시장의 과열을 체크하는 지표 중에 이른바 버핏 지표라고 있는데요. 주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눠서 100을 상회했을 경우에는 그 과열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버핏 지수가 120 정도로 금융 위기 직전인 2007년 말에 116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0% 정도 될 정도로 미국 증시는 분명히 버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백신 개발 뉴스에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현재 주가가 2023년도까지 상황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앞으로 주가 상승 시마다 바이든의 증세 정책과 관련된 민감 사항이 노출된다든지 트럼프의 선거 패배에 불복한다든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나 미중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가 된다면 앞으로 그 주가 거품 붕괴에 따른 우려 때문에 주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지금 주가가 잘 나가지만 여전히 그 지뢰밭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11월에 거의 끝자락이고 올해도 거의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연기금 그리고 헤지펀드 등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연말을 맞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확정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재조정 작업을 현재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JP 모건 치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한 3천억 달러 정도의 매도 자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위험스러운 것은 7조 달러 규모의 밸런스형 뮤추얼 펀드들인데요. 주식 60%, 채권 40%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다 보니까 이런 포트폴리오 자체가 현재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이걸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전 세계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확정 급여입니다. 이 때문에 그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거고요. 또 세계 각국의 국부 펀드들 같은 경우에도 연말 수익률을 고정해야지 아무래도 CEO들의 임기가 보장이 되고 펀드 매니저들도 성과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1월 말부터는 이런 주식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분기 단위로 실적을 체크하다 보니까 11월 달, 12월 달 모두 각각 한 1,500
500억 달러 정도의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제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변동성 확대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달러와 약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1,10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금시세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000달러 선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지금 1,800달러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국제 금 가격은 올해 8월 6일 날이었죠. 1트로이 온스당 264달러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현재 조정 국면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금에 대해서 구조적인 강세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예상 인플레이션이 상승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금 가격의 목표 가격을 2,300달러까지 제시했는데요. 이런 이론적인 근거는 현재 미국의 5년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2%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본격적인 경기 부양이 났으면 대규모 재정 출동이 단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금리를 마이너스 2%까지 떨어뜨려야지만 재정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질금리와 금의 상관관계로 계산해 보면 내년도에는 금 가격이 2,3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금만한 인플레이션 기에 대체 투자 자산이 없다는 점은 금이 다시 내년도에는 각광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국제 금 가격이 떨어진다면 아무래도 금으로 달러로 거래되는 상품 가격 그리고 비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내년도에 자산 투자와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새로운 바이든 시대를 좀 대비하는 전략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포트 고민 덜어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누적 수익률 보고 오겠습니다. 네, 운영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되죠.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3시에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네, 이어서 누적 수익률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은요 181.4%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거의 13%, 12% 수익률도 나타났습니다. 네, 다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이고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까지 프로텍이 14% 기록하고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네요. 체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 중에서 레몬이 18.1%, 유니온이 17% 이렇게 수익을 냈었습니다. 많은 수익률도 보여주고 있고요. 써니전자가 2번 들어갔었는데 2번 다 목표가 달성하고 13.4%, 15%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에스맥, 그다음에 진양산업, 서현탄메탈 등의 종목들 7% 이상의 수익률도 기록했고요. 뉴지랩이 약간 손실이 있었지만 IA로 다시 복구를 했고요. 우리기술투자 7%의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최근의 종목들이죠. 영화금속이 22.7%로 목표가 달성했고요. 비덴트도 10%의 수익률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포트도 보시죠.
현재 담겨있는 종목들은 총 4종목이고요. 뭐 약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점검해주고 계시고 새로운 전략들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도 하나씩 좀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지금 오늘 포트폴리오에서 변동성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지금 오늘 좀 급변동이 많이 나왔는데, 셀트리온 형제들이 이제 좀 움직이면서, 올랐다가 이제 빠지는 동안에, IT 섹터와 또 다른, 종목들이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을 돌면서 잘 움직이는 것 같고 우장 들어가면서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아지면서 지금 장은 무난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상승 추세 흐름대로 일단 따라간다 생각하시고 첫 번째 종목 이제 사마 알미늄부터 봅시다. 김부겸 관련주고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좀 정치권에서 시끄럽다 보니까 그쪽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만간 있을 이제 부산 그리고 서울 시장 후보들 이제 공천이 있을 거고요. 이야기들이 이리저리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현재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는 수렴을 이렇게 잘 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깃발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렴하고 에너지가 위로 분출한다면 시세 위로 나오는 거고 책에서 배운 대로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밑으로 가는 건데 이 종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나온다 만약에 그러면 한번 아래로 파고 내려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건데 그때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향성을 잡기 위한 에너지가 수렴 구간인데요. 이슈들 여전히 있고 대권 잠룡으로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온 거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고 여전히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써니전자인데요. 써니전자 역시 안철수 관련주로 지금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거의 한 달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변함없이 오르던 내리던 조정 나올 시에는 매수 관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써니전자 참고하시고요. 한농화성입니다.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지금 아마 이 종목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정 지금 기간 조정 잘 받고 있으니까 저점 손절가 이탈 안 하면 박스권 상단까지 또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수렴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돌파하는 흐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봅시다. 수급이 돌면서 한번 들어와 주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섹터 중에서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바로 프로텍인데요. 지금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지금 어저께 시장 출렁할 때 좀 빠져가지고 21선에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1선 각은 이미 상방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내일 정도 시가 갭 띄워서 3만 원대 위로 주가 안착하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크게 다음 주쯤 본다 하면 시가 상승과 함께 시세 좀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받아봤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오늘장 내일장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옆에 QR코드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오늘 그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두 종목 공개를 해드리고 그중에서 한 종목 편입이 되는 날이니까요. 여러분들 잠시 후 3시에 한 종목이 공개가 될 텐데 먼저 그 후보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들 후보군으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두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두 종목 다 도놀이 포트에 포함이 됐었고 수익을 줬던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MS 오토텍이고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오늘이 단기적인 눌림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월봉이라든지 주봉을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 구간까지 주가가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저항 가격대 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신고가 행진을 계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주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고요.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업을 하고 있는데 군산 GM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테슬라 요번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완성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대본을 준비할 때보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현재 SY 같은 경우는 음압 병실 생산업체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생산 단가가 다른 일반적인 음압 병실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하고 조립식으로 좀 빠르게 생산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이동 편리하게 또 이동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600명에 육박한 상황으로 늘어난 상황에서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제 병동이 가장 문제죠. 저희가 이제 치료는 스터디를 통해서 가능해졌는데 그리고 뭐 중증 환자들도 어느 정도 컨트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실이 이제 부족해질 경우는 굉장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이 병실 관련 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시가부터 괜찮게 흐름이 나와서 MS 오토텍과 SY 이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관련 주 MS 오토텍 그리고 음압병실 생산업체 SY 이렇게 두 종목 중에 오늘 표트에 편입될 종목이 3시에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노란톡에 검색을 하시고요. 옆에 QR코드 나와 있는 거 찍고 입장하셔도 가능하니까요. 한 15분 뒤에 공개가 되니까 여러분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비덴트 그리고 지지난주에 영화금속도 확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주연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이후에는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저희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